훌륭한 연구 논문을 쓰는 데에는요, 사실 몇 가지 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베테랑 연구자들은 다 아는데 신입들은 자주 놓치는 그런 거요. 오늘 바로 그 5가지 핵심 비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제 논문이 논리적이지 않대요. 혹시 이런 막막한 피드백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답답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콕 집어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막막함을 싹 걷어내 드릴게요. 베테랑 컨설턴트가 짚어낸 대부분의 신진 연구자들의 발목을 잡는 바로 그 5가지 맹점. 이걸 알고 나면요, 여러분의 그 답답함이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왜? 이 질문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논문 전체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게 그냥 이 분야에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고 배경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독자가 딱 읽었을 때, 아, 그래서 이 연구가 꼭 필요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들어야 해요. 말 그대로 프로젝트 전체를 끌고 가는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교수님이 말하는 그 논리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다른 사람들은 뭘 연구했나 샅샅이 보는 거죠. 선행 연구 조사. 둘째, 그렇게 보다 보면 여긴 좀 비어있네 하는 틈이 보일 거예요. 그걸 딱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제 연구가 그 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제시하는 거죠. 어때요? 훨씬 명확하죠?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잘 쓴 논문은 시작과 끝이 딱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 완벽한 수미상관이죠. 서론에서 왜? 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결론에선 그래서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고 답을 딱 줘야 합니다.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했으면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하고요. 이 연결고리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논문의 왜라는 뼈대를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 답을 찾아 나서야죠. 그러려면 우리 손에 제대로 된 도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져요. 지도 교수님이 맨날 쓰시는 그 방법, 한 2-3가지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이 아는 방법이 그것뿐이라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 똑같은 기법만 고집하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요, 빵빵한 연장통을 가지고 있어요. 통계 모델링부터 심층 인터뷰, 텍스트 분석까지 수십 가지 도구 중에서 뭘 꺼냈을지 아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망치만 가진 사람에겐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 내가 아는 방법의 문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도구가 최선일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시야를 넓혀야 해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요즘 새로 나오는 분석 툴은 또 뭐가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 연구 질문에 가장 날카롭게 답할 수 있는, 내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무기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3번째 비결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밤새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주범일 텐데요. 바로 인용입니다. 보통 인용할 때 딱 2가지 유형으로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복붙형. 그냥 생각 없이 남의 글을 쭉 긁어와서 내 논문에 붙여넣는 거죠. 독창성은 당연히 없고 심하면 표절이 되고요. 2번째는 고시생형. 이 분야 논문은 내가 다 읽어버리겠다 하고 모든 걸 다 외우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지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되죠. 이 둘 다 정말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인용의 진짜 목적을 기억하셔야 해요. 나 이만큼 많이 읽었어요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연구들을 재료 삼아서 내 주장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남의 글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멀리 봐야 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결은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결국 이 둘은 내 글을 읽을 독자를 얼마나 배려하는가라는 하나의 큰 질문으로 통하거든요. 여기서 좀 거칠지만 아주 확실한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논문에는 된장과 똥이 섞여 있어요. 된장은 뭐냐? 주장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논리와 필수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똥은 그냥 분량 채우려고 집어넣은 군더더기, 없어도 아무 문제 없는 내용들이죠. 이걸 구분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진짜 좋은 논문은 짧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분량에 집착하는 건 내가 맥락보다 쓸데없는 채우기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양이 아니라 질, 논리의 단단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작업이라는 걸요, 그냥 뭐 형식 맞추고 오타 잡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 연구의 최종 목표, 바로 소통을 위한 과정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독자에게 가장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페이퍼 작업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글이 명료한지, 읽기 편하게 편집됐는지, 표나 그림 스타일은 일관적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에요. 내 글을 읽어주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독자에 대한 예의죠. 그게 교수님이든 심사위원이든 미래의 독자든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뭘 써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백지 앞에서 막막하다면요, 그건 글쓰기 실력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바로 아직 내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연구가 먼저고 지필은 그 다음입니다. 머릿속에서 연구가 완벽하게 정리되면 글은 자연스럽게 술술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여러분의 연구를 가장 크게 바꿔줄 열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요. 오늘부터 바로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히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혹시 논문 한 편 쓰시는데 몇 주, 아니 몇 달씩 걸리시나요? 만약에 그 시간을 단 5일로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획기적인 전략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솔깃한 얘기죠. 여러분의 다음 논문을요, 딱 3일에서 5일 만에 투고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한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실 텐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먼저 정말 5일 만에 논문 쓰는 게 가능한가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뭔지,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서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또 그림 우선 방식이라는 아주 독특한 방법, 마지막으로 70%의 법칙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5일 만에 논문 쓰기. 이게 과연 현실적인 타임라인일까요? 물론 이게 무슨 마법 같은 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랑 데이터 수집은 이미 다 끝났다는 가정하에 순수하게 쓰는 시간만 말하는 거죠. 정말 쓰기에만 딱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보통 논문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비교적 짧은 레터 스타일이 있고 6페이지 넘어가는 좀 더 긴 페이퍼가 있죠. 이 방법을 쓰면 레터는 한 3, 4일, 긴 페이퍼도 4, 5일이면 초고를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전에 우리한테 어떤 무기가 필요한지 한번 보죠. 바로 필수 소프트웨어 툴킷입니다. 이걸 잘 쓰면 시간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어요. 자, 여기 화면에 딱 5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알캡처. 이거 이미지 캡처할 때 정말 편하고요. 두 번째, RPDF는 고화질로 PDF 변환할 때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리진. 이걸로 그래프를 아주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매스타입은 워드에서 복잡한 수식 넣을 때 없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그래프 데이터 추출기. 이건 다른 논문에 있는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쏙 뽑아낼 때 쓰는 건데 정말 유용합니다. 이런 것들만 잘 세팅해놔도 자잘한 데서 시간 낭비하는 걸 확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바로 서론 쓰기. 창조가 아니라 각색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보통 잘 쓴 서론은요,
거의 이 4단계 구조를 따라가요. 첫 번째는 우리 연구 분야는 이런 겁니다 하고 크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분야에서 그동안 이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선행 연구를 쫙 훑어주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런데 아직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문제점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그래서 우리 논문이 바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 거죠. 어때요? 흐름이 그려지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비결이 나옵니다. 당신의 목표는 창조가 아닙니다. 각색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맨 땅에 헤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야에서 진짜 잘 쓴 영향력 있는 논문 한 5편 정도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논문들의 서론을 교과서 삼는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그 4단계 구조 있죠? 거기에 딱 맞는 문장들을 그 잘 쓴 논문들에서 찾아서 일단 복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문장들을 내 연구 내용에 맞게 싹 고쳐 쓰는 거죠. 이거 표절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논리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빌려오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막막함을 없애고 이미 검증된 틀 위에서 글을 쓰니까 훨씬 빠르고 논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그림 우선 방식. 제가 볼 때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 아이디어입니다. 논문 쓰는 방식을 아예 뒤집어 버릴 거예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논문의 진짜 스토리는요, 빽빽한 글자가 아니라 바로 이 그림들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림이 바로 논문의 뼈대인 셈이죠. 그래서 그림을 배열할 때도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보세요. 1단계에서 기본 이론을 보여주는 그림이 나오고 2단계에선 내 실험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죠. 3단계에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4단계에서 그래서 이런 해결책을 제안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5단계에서 최종 성능 결과를 짜잔 하고 보여주고 마지막 6단계에선 다른 논문 결과랑 비교하는 그래프로 마무리하는 거죠. 이 그림들만 순서대로 봐도 전체 논문 내용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같은 데다가 그림으로 논문의 뼈대를 쫙 세워놓잖아요. 그럼 본문 쓰는 건 정말 식은 죽 먹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각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말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림을 설명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70%의 법칙입니다. 이건 완벽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어떻게든 초고를 끝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히 영어 논문 쓰시는 분들 이거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막 단어 하나, 문법 하나에 매달려서 끙끙댔잖아요. 근데 새로운 방식은 뭐냐면 일단 한국어로 편하게 술술 쓰라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막힘없이 쏟아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번역하고 마무리는 전문가, 그러니까 교정업체에 맡겨서 완성도를 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벽한 영어 문법이나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 문헌 리스트 형식 맞추는 거요. 이거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구글 스칼라 같은 데서 일단 복사 붙여넣기만 해두세요. 저널마다 다른 그 까다로운 양식은 나중에 교정가나 저널 편집자가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이런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70%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초고에는 내 에너지의 70%만 쏟으라는 거예요. 왜냐? 이 초고는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냥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어차피 교수님 코멘트 받으면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진짜 100%의 노력은 바로 그 피드백을 받은 후에 시작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첫 초고는 완벽하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끝내려고 쓰는 겁니다. 완벽은 나중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만들어가면 돼요. 이게 바로 이 방법의 핵심 철학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자, AI를 연구에 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정말 쉽게 빠지는 그런 숨겨진 함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아주 강력한 AI한테 연구 과제를 맡겼는데 결과물이 완전 딴판으로 나온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 같은 연구자들한테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늘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제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번역입니다. 번역의 함정이죠.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AI,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은요, 사실상 영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어로 질문을 딱 던지는 그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역의 위험이 슬그머니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전문 번역기는 문법이나 구문에 맞춰서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옮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AI는 좀 달라요. 얘는 사용자의 의도를 추측하고 해석하려고 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연구에 담긴 그 미묘하고 중요한 뉘앙스가 그냥 휙 사라지거나 아예 왜곡돼 버리는 거죠.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겠어? 싶으시죠? 이 번역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연구자들이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실험은 이렇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민족지향적 연구라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한국어로 딱 정해서 시작했어요.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AI가 알아서 번역한 거고 오른쪽이 전문 번역기를 쓴 건데요. 보이시나요? AI가 번역한 문장에는 핵심 단어인 청소년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게 뭐 사소한 차이 같다고요? 천만에요. 이 단어 하나가 빠지면서 연구 대상이랑 범위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 이 작은 번역 차이가 대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와, 한번 보세요. AI가 뱉어낸 결과물이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프롬프트는 그냥 두루뭉술한 일반론적인 답변만 내놨어요. 반면에 오른쪽, 정확하게 번역된 프롬프트는요, 연구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구체적이고 쓸모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요, 이 번역 문제만 해결하면 끝일까요? 아쉽지만 이제 겨우 절반 온 겁니다. 진짜 중요한 두 번째 관문이 남았어요. 바로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만드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AI한테 생각 자체를 떠넘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훌륭한 프롬프트는 뭐 대단한 AI 스킬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연구자인 여러분 자신의 전문성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은 겁니다. 결국 AI가 내놓는 결과물은요, 여러분이 입력한 그 지식과 전문성의 수준을 절대로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AI를 정말 내 연구의 파트너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명확한 2단계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성공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먼저 전문 번역 도구로 고품질 번역을 확보하고요. 거기에 여러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으로 만든 프롬프트를 더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고품질 AI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 수준의 프롬프트는 어떻게 쓰냐고요? 자, 3단계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첫째, 연구의 전체적인 배경, 그러니까 큰 그림, 즉 맥락을 AI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둘째,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연구 구조나 방법, 논리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걸 저희는 선학습 후 명령 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예요. AI한테 바로 이거 해! 라고 명령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필요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르쳐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마치 학생한테 시험 문제를 내기 전에 내용을 충분히 가르쳐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똑똑해진 AI는 그때부터 정말 강력한 내 연구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요즘 연구자 전용이라고 나온 AI 툴들 많던데 그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특화 연구 툴들은요, 완전히 새로운 AI가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뒤에서는 챗 GPT 같은 원래 있던 AI한테 전달해주고 그 결과를 좀 예쁘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번역 문제, 프롬프트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AI랑 소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괜히 중간에 에이전트를 끼면 번역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선학습 후명령 과정을 내 맘대로 통제할 수도 없죠. 직접 부딪혀봐야 프롬프트 실력도 늘고 솔직히 비용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일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직접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자동화된 툴이 최고일까 이걸 찾아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힘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이 강력한 AI를 내 맘대로 지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갖는 데서 나옵니다. 올바른 기술만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자동화 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논문 쓰다가 이거 AI 써도 되나? 쓴다면 또 어떻게 밝혀야 하지?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 학문 연구에서 AI를 어떻게 하면 똑똑하고 또 윤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인용법에 대해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연구에 AI를 쓰는 거, 이거 표절 아닐까? 이거 진짜 요즘 학생분들이나 연구자분들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잖아요? 그 불안감의 정체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근데 있잖아요. 사실 답은 AI를 썼냐 안 썼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썼습니다라고 어떻게 밝혔느냐.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선은 도구를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얼마나 정직하게 공개했는지 거기서 딱 갈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정직한 공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게 뭘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전체를 딱 하나로 꿰뚫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투명성이에요. 앞으로 나오는 모든 얘기는 이 투명성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이 뭐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내가 어떤 AI 도구를 내 연구의 어떤 부분에 또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이걸 그냥 솔직하게 밝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안 잡을 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라던가 문법 교정하는 데 썼습니다 처럼요. 이게 바로 윤리적으로 AI를 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출발점인 거죠. 오케이,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맞죠? 지금부터는 막연한 원칙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라도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인용 가이드 제가 단계별로 착착 알려드릴게요. AI 인용,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명확하게 공개하고. 둘째, 정해진 스타일을 따르고. 셋째, 내 것과 AI의 것을 분리하고. 마지막으로 절대 표절은 피하는 거. 자, 이 로드맵 따라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명확한 공개입니다. 그냥 AI 좀 썼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걸로는 부족해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바로 구체성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히느냐가 관건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 예시 한번 보세요. 그냥 AI 썼다. 이게 아니라 오픈 AI의 챗 GPT라는 구체적인 도구 이름을 딱 밝히고 초안 작성이라는 명확한 용도까지 적었잖아요. 이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구체성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엔 웬만한 학술지나 기관에서 AI 인용 가이드라인을 속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제출하기 전에는 무조건 해당 기관의 가이드라인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럴 때를 위한 플랜 B가 있죠.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3가지 정보만 포함하면 됩니다. 어떤 회사가 만든 AI인지, 사용한 도구의 이름이랑 버전은 뭔지, 그리고 언제 썼는지, 그 날짜까지요. 이것만 적어줘도 기본적인 투명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용 분리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이디어랑 AI가 만들어준 결과물 사이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I가 생성한 문단은 큰 따옴표로 싹 묶어주거나 아예 다른 단락으로 분리해서 독자가 딱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AI가 썼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정말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마치 내가 처음부터 다 쓴 것처럼 제출하는 거, 이건 여러분 명백한 학문적 부정행위, 다시 말해 표절이 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인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질문이요. 지금부터는 이런 작은 단계들이 AI 시대의 연구자로서의 여러분의 진실성,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평판 전체를 어떻게 지켜주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 길은요, 투명성을 통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고 더 훌륭한 연구자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길은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결국엔 표절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내 평판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길이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모든 규칙을 뛰어넘는 어쩌면 가장 강력한 팁 하나를 드릴게요. 그건 바로 애매하면 일단 물어보자. 이겁니다. 바로 선제적인 소통이죠. 내가 AI를 쓴 방식이 혹시 문제가 될까?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싶으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그냥 지도 교수님이나 저널 편집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렇게 썼는데 괜찮을까요? 하고요. 이렇게 미리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사람은 참 정직하구나 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무조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올바르게 인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의 학문적 평판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실성을 지켜라.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창작 과정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파트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과연 저자라는 개념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